뒤에 자연의 해석이란 말을 할 건데, 이 해석이라는 말이 오늘날 의미와 이때의 의미가 달라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혼동될 수가 있어요. 오늘날 해석이라는 말은 이해한다는 말, 어떤 이해한다는 말은 의미를 이해한다라고 할 때만 쓰죠. 또 어떤 사물을 이해한다 이런 말은 안 써요. 사물은 지각한다. 그런데 사물은 뭘 알아야 안다고 할 수 있냐면은 속성을 알아야 짜다, 빠르다 또는 맵다, 무슨 빨갛다 이런 걸 속성이라고 그래. 이 속성을 알아야만 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성을 오감으로 또는 육감으로 지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지각. 그래서 그것을 오감으로 육감으로 아는 걸 인식한다고 그래. 인식. 그런데 그게 속성들끼리의 관계를 말할 때는 가령 바람이 불는 그 힘에 의해서 나뭇잎이 떨어진다 그러면 바람은 원인이고 바람이 부는 건 나뭇잎이 떨어지는 건 결과인데 인과관계에 들어있는 것을 말할 때는 그런 인식, 속성 인식 그것만으로는 안 돼. 나무의 운동, 나뭇잎의 운동, 또 바람의 운동, 이 두 개의 운동이 일정한 관계를 맺으면서 나뭇잎이 떨어지는 운동이 나오는 거니까 앞에 운동과 뒤에 운동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그런 속성을 인식하는, 운동이라는 속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 어떤 때는 나뭇잎이 바람이 불어도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어야 떨어지는가 이런 것까지 다 하려면은 인식을 넘어서 설명이 필요해요. 설명. 수치가 강도나 이런 거 할 때 수치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인식은 속성을 인식하지만 속성과 속성의 관계를 아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식은 독일말로는 에어켄트니스, 영어로는 코그니전스라고 그러고 설명은 영어로 explication, 독일말로는 에어클레링이라고 그래요. 그건 자연과학이나 기타 어떤 기술공학에서 쓰는 어떤 지식 방법이야. 지식 획득 방법. 근데 그런 속성이 아니라 인간의 의미나 동물의 의미를 아는 문제는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된다.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라는 이해한다는 말이 있지만 이미 철학에서 17세기 이래로 understanding이 그런 지성이라는 말로 많이 쓰여가지고 이해는 안 쓰고 그 말을 쓸 때는 comprehend란 말을 써. 이해한다 할 때는 comprehension, comprehend. 독일 말로는 페어슈테인이라고 그래요. 철학적으로 이해한다. 그 다음에 근데 의미와 의미 관계가 되는 경우에는 가령 위에 할머니가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래에 사는 아파트 아랫사람이 페어슈테인을 알고 지내지 않았지만은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시끄럽게 하니까 모른 체 할 수 없어 올라가서 위로를 하는 행위를 해서 사회적 행위. 한 분은 자기 외아들이 죽는 불행을 당하는 그런 사회적 상태에 빠졌고 이 사람은 가서 위로를 했는데 이 사람은 왜 위로를 했느냐라고 물을 때는 그 사람의 슬픔 상태, 슬픔에 대해서 그 슬픈 의미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반응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위로라고 하는 사회적 행위를 했을 때 이걸 설명할 때는 그걸 동정해서 가는 것은 또 동정심이라는 감정이 발동한 거죠. 그러니까 의미는 언제나 에모션이야. 모든 인간의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의미는 감정이다. 감정이나 감각이 없으면은 의미는 없는 거예요. 에? 사물이 의미를 갖는 것도 우리 감정을 채워주거나 충족시키는 것이 때문에 이 의자도 인간의 안고 싶은 마음, 안고 싶은 욕망을 충족시켜주니까 이 의자도 의미를 갖는 거지 그냥 저 혼자는 의미 없어요. 아무것도. 이 인간의 감정은 칠정과 사단지심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많이 있죠. 전부 합쳐서 인간의 감정을 세보면 32개야.
더 많은 것 있지만 분화되는 것들이고, 독자적인 감정들은 32개고 인간의 행위가 하나의 감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을 아는 것은 이해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위에 할머니가 그런 불행을 당하고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위로하는 동정심이 발동해서 위로하는 이 행위관계를 설명하려면, 아니 행위관계를 우리가 알려면은 이해하는 걸로는 부족한 거예요. 각각의 감정을 아는 걸로는 부족하고, 그 관계가 맺어지는 걸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해석해야 돼. 해석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왜? 그 사람이 혹시 아는 경우인데 그 아들내미가 아주 천하의 망난이라서 그 어머니가 아들이 죽어서 가서 위로하러 갔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 새끼 잘 죽어버렸다. 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같은 현상을 놓고 고정시켜갖고 자연과학처럼 인간관계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잘 죽어버린 왼수 같은 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범죄자라서. 근데 이 복잡한 이런 관계를 단순히 이해하는 걸로 알지 못한다. 상황을 해석해내야 된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또라이야. 정신적으로 병리적인 사람이야. 그런 경우에 아들을 잘 죽어버렸다고 하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그 의미를 이해한다고 해서 그 아는 건가 사태를? 대단히 복잡한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해석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페어슈테인과 도이퉁이라고 하는 독일말은 해석이 이제 도이퉁이고 영어로는 인터프리테이션인데, 지금은 이 복잡한 이 개념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이런 복잡한 방법론이 나오기 이전에 200여 년 전에 이제 이런 말, 자연의 해석이란 말을 썼어요. 자연의 해석은 금방 내가 설명한 것과는 완전히 무관하게 여기서는 자연을 그대로 있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 자연에 대해서 무슨 개념을 내리먹이거나 미리 아는 척하거나 그러지 않고 자연에 대해서 겸손하게 자연의 배움을 구해가지고 자연한테 배우는 것. 그런 겸손한 자세에서 자연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 그것을 해석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부작, 자기하지 않고 어떤 자연에 대해서 어떤 말을 지어내지 않고 그대로 서술한다. 그런 자연의 순서대로 서술하는 거, 그것을 술이라고 그랬죠. 서술. 자연의 해석이나 공자님의 서술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읽어봐. 자연의 해석. 이러한 정신의 청소로서의 이성에 대한 계몽에 이어 베이컨은 우상의 근거. 아까 우상을 다 없애버리는 걸 정신의 청소라고 불렀어요. 청소. 정신을 먼저 계몽하는 거야. 근데 합리주의자는 반대로 지가 이성이 늘 바르다고 생각하고 이성적 사고로 얻은 결론을 갖고 세계를 청소하려고 들고 세계를 밝히려고 드는 걸 거꾸로 계몽하는 거죠. 근데 계몽하기 전에 이 비판적 경험론자는 자기 머릿속에 이성부터 청소하는 거야. 이성부터 바르게 위치 지어놓는 거. 그 다음에 인간의 머리를 계몽한 다음에 이 세상에 밝은 빛을 주려는 방향으로. 세상으로부터는 주기보다 받는 그 백성들의 어떤 경험을 받아들이려는 자세로 세상의 경험에 계몽에 임한다. 자. 베이컨은 우상에 근거하지 않는 지성의 망상적 성향, 취약성, 무절제, 오만, 즉 사이불합과 부지이작의 문제점을 비판한다. 공자는 대상을 부지이작하지 않고, 즉 작화하지 않고 파악해 개진해야 한다는, 즉 서술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수리부작을 강조했다. 베이컨은 공자의 이 수리부작을 자연의 해석이라고 불렀다. 이런 의미에서 공자의 경험론은 서술적 경험론이고 베이컨의 경험론은 해석적, 비판적 경험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인간 지성은 자신의 특수한 본성으로부터 사물들 안에서 자기가 발견하는 것보다 더 큰 질서와 규칙성을 상정하고 싶어하고, 자연 속에 부동성들로 가득 찬 유일무이한 사물들이 많이 존재할지라도 평행, 상응 및 실존하지 않는 연관을 고안해낸다. 또한 인간 지성은, 이건 뭐냐면 고안해낸다는 말이니까 인간의 논리적 순서를 따라가기가 쉽다 이 말이야. 일수이다. 사실의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가기 쉽다. 칼 마르크스는 논리의 사실과
사실의 논리를 구분했는데 사실의 논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지가 논리로 지어낸 사실을 따라갈 수가 있다.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한 인간 지성은 단 한 번에 그리고 갑작스럽게 정신에 충격을 가하고 파고 들어갈 능력과 상상력을 채우고 확장할 능력을 가진 사물들에 의해 지극히 많이 영향받는다. 자, 여러 번 경험해서 우리가 확신을 얻는 것하고 한 번 경험했는데 대단히 충격적이야. 너무 임프레시브 해가지고 그게 더 강하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오류에 빠지기가 쉬워요. 단 한 번을 경험이라도 충격적이고 아주 각인이 되는 그런 경험인 경우에는. 자. 지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듯이 미지의 어떤 방식으로 그 밖의 모든 것이 폭풍우처럼 정신을 점령하는 소수의 사물들과 똑같은 것이라고 사칭하고 추정한다. 그런데 지성은 엄한 규칙과 권위의 힘에 의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아주 느리고 불 속에서 실험하는 것처럼 공리들을 실험하는 멀고 이질적인 사례들로 가는 장도의 여행을 하는데 잘 적응하지 못한다. 지성은 데카르트의 광적인 생각작용처럼 부단히 능동적이다. 하지만 지성의 능동성은 그릇된 능동성이라서 무절제로 흐른다. 지성은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도 없는데 버뜩버뜩 이상한 생각이 떠오르고 그러죠. 생각난다는 말이 우리말은 있는데 서양에는 그런 말 없어요. It thinks라고 굳이 표현하지. 그것이 생각한다. 생각난다는 말이 똑같아요. 나는 생각한다. 그런 한 존재한다. 나는 생각하고 있는 한 내가 나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으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생각하고 있는 한 의심은 나의 존재는 확실하다. 이런 말로 나는 생각한다. 그런 한 존재다. 그랬는데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건지 능동적으로 생각이 나는 건지 정신작용은 확실치 않죠. 근데 생각을 하는 것만 생각했으니까 내가 광적인 생각이라고 해서 미친놈처럼 생각만 하고 앉아있는 거죠. 느끼지는 않고. 사람이 느끼지는 않고 생각만 할 수가 있나? 그리고 생각이 나는 경우가 많지 생각을 능동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친놈이나 하는 소리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생각나는 식으로 무슨 튀어나오는 자기의 단어들, 언어들 이런 것들이 많죠. 상상의 힘일 수도 있고 창작의 힘일 수도 있지만은 이것을 따라가면 안 돼. 오류에 빠지기가 쉬워요. 사실의 논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논리의 사실을 따라가게 된다. 자. 지성은 부단히 활동적이고 멈추거나 쉴 수 없고 더 멀리 찾지만 헛되다. 그러므로 어떤 경계 또는 세계의 가장 먼 지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거의 필연적으로 이 경계와 지점을 넘어선 저편에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이 항상 분명하게 타타가 또 빠졌어요. 다시 어떻게 영원성이 이날까지 내려왔는지 생각될 수 없다. 왜냐하면 과거의 무한성과 미래의 무한성이 존재한다는 흔히 받아들여지는 그 구분은 이것이 다른 무한성보다 더 큰 무한성이 존재한다는 말과 무한성이 소비되고 유한을 지향한다는 말로 귀착되므로 어떤 방식으로든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뭐 작은 무한성, 더 큰 무한성, 무한을 나누고 이런 말들은 다 무한이라는 개념에 다 반하는 말인데 막 논리적으로 머리를 막 이렇게 굴려서 헛소리를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자. 사유의 자제력 부족 때문에 영원히 나눌 수 있는 선에 관한 유사한 불가사의도 존재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선이 있는데 그걸 나누고 반을 나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논리적으로 나누고 계속 끝까지 나눈다. 자, 그런데 이건 지금 미적분을 발견하기 전에 미적분은 1680년경에 뉴턴과 라이프니츠에서 발명이 되는 거니까 이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미적분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1로 계속 나눠가는 거. 2분의 1을 계속 나누면 뭐가 돼? 응?
저 불교 신자. 잘 모르겠습니다. 2분의 1의 n승이죠. 2분의 n승을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제로가 돼요. 그게 3분의 1도 제로가 되고 100분의 1도 제로가 되고 무조건 제로가 되는 거야. 궁극에 가면 제로가 되는 거야. 무한대로 보내면. 그러니까 여기 이때는 이제 이런 0인지 몰랐던 때지. 0이 되는 줄은. 그렇지만 논리적인 사고로 끝없이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한대의 개념은 뭐냐? 끝없이 나누면 제로가 된다는 개념이에요. 무한대 개념이.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무한대 개념을 영원히 이해를 못했을 거야. 네? 무한대 개념 자체는 이것을 n승을 그 끝까지 계속 곱할 때 제로가 되도록 만들 수 있는 그 횟수라고. 무한대란. 자. 정신의 무절제는 원인의 발견에 더 큰 해악을 가하며 작동한다. 자연 속의 가장 보편적인 사물들이 드러나는 그대로의 냉엄한 사실들임에 틀림없을지라도, 그리고 그 자체가 참된 원인의 힘이 없을지라도 인간 지성은 어찌 실지를 알지 못한 채 그래도 더 잘 아는 것들을 찾는다. 그 다음 더 멀리 가려고 애쓰는 만큼 지성은 보다 친숙한 것으로, 말하자면 뻔히 우주의 본성에서 생겨나기보다 인간의 본성에서 생겨나서 이 원천으로부터 놀랍도록 철학을 망가뜨렸던 그 목적인으로 되돌아가고 만다. 가장 보편적인 원인을 찾는 짓은 이 원인에 이르기 전에 파생적 원인들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않는 만큼 서툴고 피상적인 사상가들의 징표다. 가장 보편적인 원인은 아까 궁극적인 원인이나 같은 말이고, 이거 형이상학적으로나 가는 거지. 그렇게 아까 2분의 1을 궁극으로 가게 되면 무한대로 간다는 소리인데 제로가 되는지 모르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죠. 사고를 낭비하고 있는 거라고. 데카르트의 생각이든 생각으로만 지어낸 사변적 청각형이든 칸트의 지성의 활동적 구성 능력이든 사이 불확즉퇴, 생각하고 경험에서 배우지 않음의 위태로움이고 부지이작, 알지 못하면서 가작함인 것이다. 알지 못하면서 작화하는 것이다. 가작하는 것이다. 여기서 청각형은 실제로 어떻게 보일까? 청각형은 생각상 있을 수 있어요? 청각상? 응? 청각형. 사각형 알지?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계속 청각형의 그 내부 각도를 다 합치면 아마 1064 돌 거야. 근데 청각형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동그랗게. 경험적으로 동그랗게 보여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청각형은 경험적으로는 원인데 구분되지 않는 거죠. 그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라고 이런 거. 논리적으로 청각형만 왜 생각해? 응? 망각형으로 생각하고, 신망각형으로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 잠수함을 만들 때는 진원이라는 수학 개념을 알아야 돼. 진짜 원이어야 돼요. 한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집합이 원의 정의죠. 수학에서. 근데 그 원의 정의로부터 0.0밀리 차이 범위 내에 있어야 돼. 그걸 진원이라고 그래요. 그래 잠수함을 만들 때 그 원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그 오차가 아까 0.01을 벗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한 20m 정도 잠수하지 조금만 삐뚤어진 원은 수압에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0.01mm 이내의 오차를 가진 원이어야 된다고. 진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 능력을 가진 나라만 잠수함을 생산해요. 잠수함을 생산하는 나라는 5개 국가밖에 없다고 지금. 잠수함을 파는 나라도 5개 국가고 한국은 진원을 만들 수 있는 5개 국가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수학 개념이 필요한데 그 진원은 사실 그 청각형 정도 돼요. 청각형이면 진원에 가까워진다. 뭐 1200각형이면 어떻게 했어? 이 각형으로 접근하면 원에 거의 같은
0.01mm 이내에 진짜 원이 된다. 진원. 이번에 나오는 무기로는 KF-21인가? 보라매라고 이름 지어져 있는데 그건 초음속 비행기거든요. 초음속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7나라. 7나라밖에 안 돼요.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이런 데도 못 만들었어요. 각 나라가 못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콘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 나라가 콘소시엄을 만들어서 음속 비행기를 전투기를 생산하는데 각 나라는 못해. 합쳐서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7번째 이번에 이제 초음속 비행기를 생산하게 시제품은 나왔고 우리가 실전 배치를 하면은 시제품을 바탕으로 홍보를 해서 미국의 밀리터리 잡지를 보니까 미국의 F-35보다 성능이 좋으니까 F-35도 엄청 비싸거든요. 한국은 지금 이 가격 경쟁에서 F-35를 그 미국 밀리터리 잡지가 하는 소리가 완전히 제압할 것이다. 한국이 더 많이 팔아먹을 거라고. F-35보다. F-35도 음속이에요. 그런데 우리 거보다 못하다 이거지, 성능이. 특히 뭐 지모가기를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거기는 이제 한국 무기에 이미 매료되어 있는데 이번 이것에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구입 국가로 등장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써놨던데. 자, 읽어보세요. 올바른 자연 인식의 방법으로 베이컨은 이러한 부지 이작 대신 공자의 수리 부작의 귀납적 방법과 유사한 자연의 해석의 귀납적 방법을 제시한다. 상술했듯이 그는 자연을 알려면 자연 그 자체에게 물어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 방법을 그는 자연의 해석이라고 부르고 확실하고 논증 가능한 지식을 얻는 이 자연의 해석을 사물들에 대한 멋지고 그럴싸한 의견을 얻는 정신의 예단적 작화의 연역적 방법과 대립시켰다. 베이컨은 지식을 존재의 예단이라는 말하고 대립시키려고 해석이란 말을 쓴 거예요. 예단이란 말은 자기가 인간의 머리를 써갖고 논리를 집어넣고 막 그 논리 이입식으로 자연을 인식하는 거. 그건 제대로 된 인식이 아니고 왜곡된 인식이죠. 자. 베이컨은 지식을 존재의 이미지로 본다. 이 때문에 정신의 사변적 예단과 공상이 아니라 자연의 해석만이 확실하고 논증 가능한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유의 역할은 필수적인 것이지만 그 바른 역할은 사변적 예단적 작화의 연역적 논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단작이 아니라 예단적으로 고치세요. 수리부작의 해석, 즉 귀납적 논증에 있다. 베이컨의 비판적 계몽적 경험론의 방법은 정신에 참되고 적절한 굴욕이고 따라서 자신의 정신에 신탁을 줄 것을 자신의 정신에게 청하는 길을 버리고 충실하게 그리고 변함없이 사물과 함께 머무르고 보는 경우에 사물들의 상과 광선에 초점을 맞추는 데 필요한 거리 이상으로 우리의 정신을 사물들로부터 추상시키지 않는 것이다. 자, 좀 어려울 텐데. 자, 정신에 참되고 적절한 굴욕이다 이 말은 사물을 위해서 사물을 능가하는 것처럼 우쭐대거나 거만 떨지 말고 사물 앞에 사물을 알려면 무릎을 꿇어라 이거야. 그러니까 아주 적절한 굴욕적인 자세로 사물을 배우려는 그런 학생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정신에만 매달리면서 막 논리를 짜내려고 정신이 신탁을 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그러지 말고 자연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네 머릿속을 헤매지 말고 그런 길을 버리고 충실하게 변함없이 사물과 함께 머무른다. 사물에 빠져서 지내야 된다. 그 대신 너무 가까이 가버리면 너무 딱 되면 안 보이잖아요. 초점을 맞추려면 적당한 거리 이 정도 떨어진 상황에서 계속 사물과 같이 더불어 있어라. 그런 뜻이에요. 너무 딱 되면 안 보이니까 뭐라고 그랬어 그 말을? 사물로 상과 광선에 초점을 맞추는 데 필요한 거리. 너무 딱 되면 초점을 못 맞춰서
안 보이니까 초점을 맞추려면 적어도 요만큼은 떨어져야 되죠. 요만큼. 그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사물과 계속 어우러져 지내야만 사물의 진리를 알 수 있다 이거야. 네 머릿속을 헤매지 말고 칸트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처럼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예? 자, 지금 그리스 철학자들에 대해서 이놈 저놈을 다 지금 까고 있는데 지금 이게 근대의 시작이고 계몽의 시작이에요. 모든 계몽 철학자들은 이 최초의 계몽 철학자라고 우리가 베이컨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부터 벌써 그리스 철학을 다 부정해버리는 거죠. 대신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중국 과학기술과 공자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계몽주의는 기독교만 적대한 게 아니라 털어낸 게 아니라 이런 그리스 철학까지도 싹 털어냈다. 이게 르네상스하고는 정반대죠. 르네상스는 그리스 철학에 대한 동경을 한없이 추구한 게 르네상스라면 이 계몽주의 시대는 그리스를 다 처단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다 쳐내버리고 미신이고 교변이고 소피스트고. 자. 동시에 비판적 계몽적 경험론은 발견에서 겸허를 활용하는 것처럼 우리는 가르치는 것에서도 이 공손을 활용하는 것이고 지성의 힘과 탁월성에는 할 일을 조금밖에 주지 않는 방법이다. 지성의 이 할 일이란 지성의 힘과 탁월성을 할 일을 조금 준다. 천재성에 그렇게 의존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주 머리를 빨리 돌리고 그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발로 널리 뛰고 발로 뛰는 그 인식을 해야 된다. 자료를 많이 모으고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 자. 지성의 이 할 일이란 바로 해석이다. 즉 심사명변의 사유로서의 술이라는 말이다. 베이컨의 목표는 감각들을 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감각들을 지원하는 것이고 지성을 불신케 하는 게 아니라 지성을 규제해 양자를 결합시키는 것이다. 지성이 필요하기도 한데 자기 자신의 위치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성이 역할을 한다면 필요한 거예요. 지성은 이성이랑 같은 말이에요. 사고. 근데 감각도 실수를 하지만 자기 교정 능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잘 살려서 써야 된다. 그대로 쓰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인간의 감각과 이 이성을 잘 적절히 결합시켜야 된다. 1대1로 결합시키는 게 아니라 감각이 70이고 이것이 20인, 사유는 20이나 30밖에 필요하지 않은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뒤에 꿀보러 인식론과 협력적 그 공익적 지식 이거 거기에서 꿀보러 인식론에서 그런 70대 30에 이제 뭐 80대 20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한편 베이컨은 공자처럼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전지주의적 독단주의를 거부하고 자, 득도를 거부하고 그 말이야. 근도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불필요하고 위험하고 의심스러운 것을 비워놓는 거리걸태의 적절한 회의론적 방법을 써서 불가지의 대상을 논외로 제쳐놓되 그 나머지를 충분히 알고자 노력한다. 거리걸태는 의심스러운 것을 비워두고 위태로운 것도 비워둔다. 아까 소금은 왜 짜지? 중력은 왜 있지? 같이 그런 인간이 알 수 없는 문제들은 비워두는 거예요. 신의 영역으로 비워두고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은 최대의 인간적 노력으로 알려고 했어야 돼요. 점치지 말고 또는 기도하지 말고. 에? 아니 240 곱하기 240이 얼마인지는 계산해서 알아내야지 그걸 얼마인가 점치고 교회 가서 막 기도해서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러지 말란 소리야. 이 주술과 과학을 분리시키려고 그런 거죠. 법당에 가서 저러지 말고. 자기 능력으로 알아내야 된다. 그런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경우는 그런 신이나 하늘에 의존하지 말고 자기의 능력으로 인간 능력으로 해내야 된다. 자. 즉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완전한 자포자기적 회의주의와 결별하는 것이다. 비판적 경험론은 중간 단계를 거쳐 가장 일반적인 원리에 제대로 도달하기까지의 확정적 원리를 수립하는 것과 단언적 언명을 하는 것을 망설이는 가운데 일종의 판단 유예를 내세우지만 그렇다고 사물에 대해 확신의 결여를 불러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다. 필로는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인간은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인도에 가서 30년 이상 유학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마 용수의 중론을
중론을 배워온 것 같아요. 가운데 중자 중론. 용수의 중론은 그런 궤변을 떨어라고 있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고 하는 그런 고정된 사고를 해체시키려고 유는 있는 것은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해야 돼? 불교. 있는 것이 뭐야?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는 무슨 뜻이냐고 있다는 게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 실체란 말 없다니까 또 실체라고. 자, 있다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닌 거야. 유는 무가 아닌 거예요. 인간은 유에 대해서 그 이상의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무는 뭐냐? 유가 아닌 거야. 응? 그러면 유는 무 없이는 정의될 수가 없어. 무도 마찬가지로 유 없이는 정의될 수가 없어요. 유는 반드시 무를 전제하고 무는 반드시 유를 전제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유는 무보다 못하고 무로 이동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사고는 또 무는 또 유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유한 것도 없고 영원히 무한 것도 없어요. 유한 것은 사라지는 것이고 무로 이동해야 되죠. 무는 또 생성될 수 있는 것이라서 유와 무 사이에 이동 중에 있는 운동만이 있을 뿐이고 생성 속멸만 있을 뿐이고 유는 유고 무는 무라는 사고는 고정돼서 오류의 사고라 이거야. 그러니까 유와 무 사이의 운동이 진리다. 이게 중론이야. 그 가운데가 진리라는 말이야. 용수의 중론은. 근데 파르메니데스는 그리스로 돌아가면 유는 유고 무는 무라고 그랬어요.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유전한다고 그것만 말을 이제 계속 또 했는데 결국은 알 수 없다는 식으로 용수는 알 수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중을 파악하는 게 진상을 아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진리를. 근데 필로는 가지고 와가지고 그런 자들을 비아냥거려요. 유는 유고 모든 것은 유전만 하고 생성도 소멸도 없이 그냥 돌아다니기만 한다고 하는 말을 비아냥거리고 결국은 유는 유가 아니고 무는 무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지혜로는 이걸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불가지론을 회의주의를 피력해요. 아주 절대적 회의주의죠. 인간은 결국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베이컨은 인간이 신의 부여한 능력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로 알아야 되고 최대로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자. 그게 이제 공자의 입장이나 베이컨의 입장이 같아요. 이게 공자를 읽지 않았으면 이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또는 존 노크는 이런 입장을 베이컨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먼 별을 볼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멀어서 못 보죠.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다고 그래갖고 가까운 것도 안 보려고 그러면 그건 웃기는 거다. 이 필로니즘을 절대적 회의주의를 비판하는 거야. 아니 보이는 데까지는 최대로 보려고 애를 써야지. 아니면 만원경을 만들든지 전체 만원경을 볼 수 없다고 그래서 아예 보는 것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것이 이런 절대적 효율주의의 문제다. 그러면서 비판을 해요. 그리고 어디에 비유하냐면 너무 어두워서 일 안 하려고 하는 그 집안의 하인 같은 놈이라고. 그런 사람을 어두우면 불이라도 켜놓고 그 일을 하려고 애를 써야지. 안 보이니까 놀겠다는 소리나 먼데 별이 안 보이니까 가까운 것도 안 보겠다는 소리나 똑같다고 그래요. 할 수 있는 한 인간은 신이 준 능력을 활용해서 알 수 있는 데까지 인간의 능력으로 알려고 애를 써야 된다. 모르는 건 이제 뭐 신의 영향으로 돌리고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주역의 점을 치든지 그 영향에서는 주역의 점을 쳐도 상관없어. 자. 비판적 경험론이 염두에 두고 의도하는 것은 확신의 결여가 아니라 양지 또는 건전한 확신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할지라도 알 필요가 있는 만큼 아는 것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알 필요가 있는 것들도 전혀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다. 여기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인데 일반적 지식을 얻으면 다 알 수 있는 아는 거나 마찬가지다. 추상적인 일반성을 알면 다 아는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메타피직에 형이상하게 이 사람이. 근데 구체적으로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은 경험적으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의학의 이론을 몰라도 환자를 많이 봐서 경험이 많은 의사는 개개인들에 대한 정보가 남달리 많기 때문에 잘 나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론만 공부한 사람은 전혀 실무를 하지 않고 그 실습을 하지 않은 그 초보 의사가 뭘 사람 못 나서듯이 그런 거나 똑같죠.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즉 신이 아는 것까지 다 안다고 하지 못할지라도 인간이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가장 최대로 알고 확실히 알아야 된다. 거꾸로 추상적으로 다 안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하나도 모르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은 거죠. 인간에게는. 자. 여기서 베이컨은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하지 않고 더 낫다고 말함으로써 다문다견 거리걸퇴의 방법에 따라 의심스럽지 않고 위태롭지 않은 그 나머지에서 비교적 오류가 적은 한정적 개연적 지식을 얻는 공자의 근도와 유사한 겸손한 인식 방법을 천명하고 있다. 그는 공자처럼 득도의 전지가 아니라 필요하고 가능한 만큼의 근도를 말하고 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은 득도 전지는 신만이 할 수 있고 전지자는 신이지 인간은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알지만 인간이 필요한 만큼은 최대로 안다는 뜻이야. 근도하는 거죠. 인간의 모든 지식은 영원한 본질에 대한 궁극적 지식이 아니라 들리고 보이는 현상들에 대한 한정적 개연적 지식인 것이다. 따라서 더 낮고 더 많은 경험과 해석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이 근도의 타당성도 언제나 잠정적이고 한시적인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과 어떤 그런 해석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나의 근도적인 지식은 즉 개연적 지식은 더 많은 후대의 우리 후손들에서 더 많은 경험을 하고 후대가 더 많이 해석을 더 넓게 하는 경우에는 동서남북이 없는 세계도 있다는 걸 안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듯이 언제든지 극복될 수 있는 거야. 기존에 있는 근도의 지식은 언제든지 뒤집혀서 더 넓은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근데 합리주의자는 공자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는 베이컨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번 정해진 논리적인 그 지식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적인 지식인 양 착각하고 어차피 철학자도 근도밖에 못하면서 백성들의 의견은 의견에 지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은 과학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철학적 독재를 공산당처럼 할 수가 있다. 공산당들은 다 철학자들이에요. 안 그런 사람 있나? 모태동 사상을 쓰시고 모태동께서는 모순론과 실천론을 쓰신 사람이고 김일성주의를 창시하시고 다 철학자예요. 철학 독재라고 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